이염은 후한 말과 삼국시대 촉한의 인물로 자는 정방이며 형주 남양군 출신입니다. 230년에 이름을 이평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양군에서 관리로 근무하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유표는 여러 군현의 장으로 그를 발탁하였고 이염은 자기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형주를 장악하자 그는 촉으로 몸을 피하였고 이후 유장의 눈에 들어 성도의 현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는 유능한 관리로 평가받으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213년 유장은 그를 호군으로 임명하고 면죽으로 보내 유비의 군대를 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염은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유비에게 투항하였고 이에 유비는 그를 비장군으로 임명하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후 성도를 평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의태수와 흥업장군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18년 한중 공방전이 벌어지던 시기 도적마진과 고승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중현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당시 촉한의 정규군 대부분이 한중으로 이동한 상태라 추가 병력을 모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염은 기지를 발휘해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출격하였고 적을 격퇴하며 두목들을 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흩어진 무리들은 결국 모두 민간으로 복귀하였고 그의 용맹함과 지도력은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월수 지역의 부족장 고정이 이끄는 군세가 신도연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에 이염은 즉시 기병을 이끌고 달려가 지원하였고 그 기세에 눌린 적군은 순식간에 패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건의군을 계속 다스리는 동시에 보안 장군의 직위까지 추가로 부여받으며 더욱 중용되었습니다. 219년 여름 그는 유봉, 맹달과 함께 상용에서 신탐을 공격하여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전장에서의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으로 점차 촉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22년 유비는 이염을 불러 상서령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제갈량과 함께 유비의 유조를 받으며 탁고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염에게는 중도호라는 새로운 군직을 부여하며 안팎의 군사들을 통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군권을 이염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유선이 즉위하자 이염은 가절과 광록훈의 직위를 더해 받았으며 도양으로 봉해졌습니다. 또한 영안 지역을 감독하는 동영안사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226년에는 전장군으로 전임되었는데 이때가 제갈량이 처음으로 군을 이끌고 남정을 진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염이 전임되면서 군권이 자연스럽게 제갈량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7년 제1차 북벌이 시작되자 이염은 영안에서 강주로 이동하였고 영안에는 호군 진도를 남겨두어 모든 병력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또한 파군 지역에 대규모 성을 축조하였으며 이 성은 매우 견고하고 우수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와 함께 치수 공사도 진행하고자 했으나 제갈량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도호로 있던 이염은 다시 한번 대규모 성을 건설하였으며 성의 둘레는 약 16리에 달했습니다. 그는 성 뒤에 산을 뚫어 문강에서 물길을 내고 이를 파강으로 연결하여 성을 하주 위에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5개의 군을 묶어 파주를 신설하고자 했으나 승상 제갈량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갈량이 북벌을 준비하며 이염을 한중으로 소환하였기 때문에 결국 산을 뚫는 작업은 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창녕문과 백호문을 비롯한 주요 성문들은 건설을 마쳤으며 성 내부에는 상당한 양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성의 창고들은 다른 군현보다 방비가 철저했고 모두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충은 강주에서 이염에 휘하에 있었으나 그의 미움을 사면서 처벌을 두려워하였고 결국 위나라로 투항하였습니다. 이염은 맹달을 회유할 때 제갈량과 함께하였으며 맹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갈 공명과 함께 유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동반자를 얻고 싶습니다. 제갈량 또한 맹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염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결정할 때 주저함이 없는 것이 정방의 성격입니다. 이후 위나라에서 조진이 공세를 펼쳤을 때 이염은 한중으로 이동하여 이를 격퇴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230년에는 대장군과 동급인 표기장군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황제 유선과 승상 제갈량을 제외하면 촉한 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풍 또한 강주 도독으로 임명되어 강주의 군대를 통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준비하면서 이평에게 중도의 신분으로 승상부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고 동시에 북벌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평은 5개의 군을 따로 분리하여 파주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창설하고 자신을 그 자사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제갈량에게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은근히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제갈량이 그에게 한중의 사무를 맡기려 하자 이를 사마의 등의 사례와 비교하며 관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이염의 요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만약 이염이 제갈량이 견제할 수 없는 권신이었다면 제갈량은 이미 그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염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도 제갈량이 참고 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또한 상당한 권위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제갈량이 이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의 중대한 실책이 있어야 했으며 나아가 조정 내 신하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필요할 정도로 이염의 입지는 강력했습니다. 231년 제4차 북벌에서 제갈량은 노성 전투에서 사마이를 격파하고 후방을 기습한 장압까지 물리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위군을 계속 압박하려 하였으나 이염이 자연재해로 인해 물자 수급과 수송에 차질이 생겼다며 물자를 보낼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적진에서 보급이 끊길 것을 우려한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퇴각을 결정하였고 사마이는 이를 추격하려다 오히려 장압을 잃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후퇴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염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군량이 아직 충분한데 어찌하여 돌아오십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인 잠수를 처형하려 했으며 유선에게는 우리 군이 거짓으로 퇴각한 것은 적을 유인하여 싸우기 위함입니다. 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장마가 이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염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선에게 이염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선제께서 붕어하신 뒤로 표기장군 이평은 자신의 집안만을 생각하며 작은 은혜를 베풀기를 즐겼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안일만을 추구하며 나라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이 북벌을 감행할 때 그의 군사가 한중을 지켜주기를 바랐으나 그는 온갖 어려움을 핑계로 한중으로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5개 군을 차지하여 파주의 자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서정할 때에도 신은 이평에게 한중의 사무를 맡겼으나 그는 사마의 등이 관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하고 있다며 같은 권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평은 천성이 비열하여 신이 출정할 때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그의 아들 풍이 강주를 주관하도록 천거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군무를 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평이 한중에 온 날 신이 모든 사무를 그에게 위임하자 군신들이 신이 이평을 지나치게 우대한다고 질책하였습니다. 한실이 쇠약해진 이 상황에서 신은 이평을 질책하기보다는 차라리 칭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신은 이평이 단지 명예와 이득을 추구할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처럼 본말을 전도하고 혼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태를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이 불민한 탓이며 더 말씀을 올린다면 신의 잘못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평은 대신의 자리에 앉아 과분한 총애를 받으면서도 충성을 다해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방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일은 피하면서도 상하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재판을 진행할 때 법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간사한 일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의 감정은 저열하고 뜻은 망령되어 마치 천지가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하였습니다. 스스로 계획한 간사한 행위가 드러나자 의심을 품었고 대군이 곧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자 병을 핑계 삼아 저연과 장현으로 도망쳤으며 군대가 저연에 도착하자 돌연 강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만 그의 참군인 호충이 간언하자 마침내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찬탈한 도적들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사를 성공시키려면 모두가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자를 포용하여 대사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신은 등과 논의하여 즉시 이평을 해임하고 그의 관록, 절전, 인수, 부책을 몰수하며 자귀와 봉지를 박탈할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 상소문을 통해 제갈량은 드물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4차 북벌 당시 촉구는 상규에서 곽해와 비요를, 노성에서는 사마이와 장압을 격파하는 등 전술적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나라 옹주의 현지 민심이 크게 흔들렸고
초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염이 어이없는 이유로 물자 보급을 중단하며 퇴각을 초래하였고, 이는 제갈량의 분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더구나 제갈량은 푹벌을 준비하면서 이염에게 군량 수송을 맡기고 한중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중에 남아있던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염에게 이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염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 하였고, 결국 그의 배신과 무책임한 행태가 푹벌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염을 후방에 배치하는 것은 제갈량이 자신의 권력까지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기에 당시 제갈량의 막료들은 한결같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모두가 이염에게 지나치게 후한 대우를 한다고 우려했지만 제갈량은 끝내 그를 믿고 후방을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선제 유비의 탁고 유신으로서 끝까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배신당하면서 제갈량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제갈량은 가장 신뢰하던 막료인 승상장사 장원과 시중 동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진요기가 예전에 오나라로 갔을 때 나에게 정방은 마치 비늘 갑옷을 두른 듯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비늘 갑옷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것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뜻하지 않게 다시 소진과 장이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효기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갈량은 이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 정도로 신의를 저버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염은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이후 그가 제갈량과 주고받은 모든 편지가 공개되면서 거짓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선 앞에서 엎드려 사죄할 수밖에 없었으며 제갈량을 비롯한 촉한의 신하들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갈량 주도로 촉한의 신하들 대부분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명으로 탄핵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후주 유선은 이염을 폐서인시키고 서인으로 강등하였으며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다만 산속이나 외진 지역이 아니라 스찬 분지에 있는 제동군으로 보내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유선이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염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는지 이후 반성하며 제갈량이 다시 자신을 기용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끝내 이염을 다시 부르지 못한 채 오장원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 소식을 들은 이염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본래 요릿과 이염은 제갈량에 의해 축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폭직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촉한의 인재 부족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조차 인재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으며 과거에 실책을 저질렀던 인물이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염의 실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제갈량이었으며 그가 촉한에서 지닌 권위를 고려하면 만약 제갈량이 용서를 선언했다면 이염의 폭직에는 큰 장애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사망하면서 이염이 다시 기용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염의 후사는 그의 아들 이풍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이염이 탄핵당한 후 그의 아들 이풍이 직위를 이어받아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이풍은 강주 도독으로 있던 중 병권을 박탈당하고 종사중랑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결국 부여되었던 실질적인 권한을 잃었으며 이후 주제태수까지 관직을 올리긴 했으나 촉한에서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염은 제갈량에게 황권을 무시할 것을 권유하였고 비상시국의 권력을 나누어 달라며 업무를 게을리하였으며 승상부의 사무를 빼앗고 국가의 대사인 푹벌을 망치는 한편 제갈량을 음해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유비가 그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저버린 행동이었으며 국가의 중신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염은 황제에게 반란을 도모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의 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유비의 유지를 받던 신하였기에 그에 따른 특별 대우가 적용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판관 포청천이 선대 황제가 신변 보증한 인물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재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적 시각에서 이염 사건을 분석해보면 이염이 저지른 일들은 심증과 증인은 있었으나 물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갈량이 직접 증거를 제시할 경우 그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고 그동안은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31년 푹벌 당시의 사건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탄핵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제갈량이 과거 이염의 행적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현대의 법적 기준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정당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희와 위원 또한 권력 다툼 속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벌였으나 장환이 없었다면 그 이후의 수습도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환 역시 양희를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삼국시대의 정쟁에서 정적이 살해되지 않고 유배로 그친 나라는 촉이 유일하며, 권력 다툼이 격렬하게 표면화되지 않은 나라도 촉뿐이었습니다. 이는 촉이라는 나라의 특수성과 더불어 제갈량과 장환의 품성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염의 아들 이풍을 계속 관리로 임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내부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이염에 대한 실망과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이풍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와 그대 부자가 마음을 합쳐 협력하며 한시를 보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하늘도 알고 있는 일이네. 나는 표문을 올려 도호가 한중을 주관하도록 하고 동관을 자네에게 맡겼었네. 이는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었소.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질 수 있다 하는데 누가 중도에서 이처럼 일이 어그러질 줄 알았겠는가. 지난날 초나라 영윤이 여러 차례 파면되었으나 다시 폭직할 수 있었다고 하네. 이 말을 되새겨보면 올바른 도를 따르면 복을 받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네. 바라건대 도호를 잘 위로하여 과거의 실수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시게. 지금 비록 관직에서 해임되어 직무와 권세, 가업이 예전보다 못하다 하나 여전히 100여 명의 노복과 빈객들이 있고 자네 또한 중랑장 참군으로 승상부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가. 동료들과 비교해도 아직 처지가 나쁜 것은 아닐 것이네. 만약 도호가 과오를 반성하고 한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며 자네가 공엄과 신뢰를 쌓고 함께 일한다면 막혔던 길은 다시 열릴 것이며 잃었던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네. 이제 다 쓴 서신을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쉬며 눈물만 흘릴 뿐이네. 이풍은 좌천되었으나 재산을 몰수당하지는 않았고 제갈량 직속인 승상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그를 성도나 강주로 보내지 않고 승상부에 두었던 것은 당시 제갈량이 한중에 상주하다시피 하였기에 이풍이 비교적 가까운 제동에서 아버지 이염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염은 끝내 폭직되지 못하였고 제갈량이 숨진 이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는 이후의 지도부에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격분하였으며 결국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염은 유비사후 촉한의 명백한 중심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으며 이는 상당 부분 본인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염은 유비의 탁고 대신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갈량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갈량과 동급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제갈량이 촉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그를 파직시키거나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갈량은 이염을 탄핵할 때 종군했던 대부분의 문관과 무장을 모아 연명상소를 올렸습니다. 물론 탄핵의 주도자는 제갈량이었지만 여러 신하들이 함께 탄핵에 동참하면서 이염의 해임 조치는 더욱 강한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염의 탄핵을 되돌릴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인물은 제갈량뿐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뒤를 이은 장환과 비인은 여러 면에서 그의 권위를 기반으로 정치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했지만 제갈량은 촉한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정책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염은 제갈량조차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촉한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이염은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후일 자신의 실책을 반성하였으며 만약 강유의 북벌에 종군할 수 있었다면 유용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유가 북벌을 감행할 때 이염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제갈량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염은 제갈량의 4차 북벌까지 오나라 방면의 방어와 후방 군량 수송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인 만큼 능력만큼은 뛰어난 인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안보신찬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냉담합니다.
이염은 선주의 유명을 받아 후세의 기강 정립에 참여하였으나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협조하지도 않았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 도태되었으므로 그의 임무와 공적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이염이 유비의 유지를 받든 인물이었음에도 촉한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결국 실패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염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촉한 내에서 제갈량이 이끄는 유비 친위 세력과 이염이 속한 익주 호족 세력이 대립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삼국과 같은 드라마에서도 이 소재를 다루며 이염을 익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신 지역만 놓고 보면 이염은 본래 형주 출신으로 척벽대전을 계기로 촉한에 들어선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를 특정한 파벌로 구분하기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가까운 관계였던 비관 역시 형주 출신으로 유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익주에 정착한 경우였기에 익주 토박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관은 유비가 형주에 머물던 시절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출신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유장 휘하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익주 출신 인물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촉서에 기록된 유원, 유장 세력 내 주요 인물을 보면 법정과 맹달은 중앙지역인 사례 출신이며 유원의 사돈이자 유비의 매형이 된 오해 역시 연주 진류군 출신입니다. 유비의 익주 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황권과 왕루, 그리고 유비의 입촉을 적극 지지했으나 사망한 장송 정도가 대표적인 익주 출신이었지만 유비 사망 시점에서는 이들조차 촉한 내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송은 유비와 내통하다 처형되었고 황권은 위나라에 투항하였으며 왕루는 이미 자살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나마 익주 출신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동화조차 그의 조상은 형주에서 이주한 인물로 아버지 대에 익주로 돌아온 사례였습니다. 반면 익주 출신이면서 기록에 남아있는 주요 인물들은 마충, 이회, 여계, 윤묵, 초주, 장업, 장익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 이후 유비나 제갈량의 영향력 아래에서 발탁된 인물들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애초에 익주파라고 부를 만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익주 세력 자체가 유원, 유장 시대부터 유비 정권에 의해 상당 부분 흡수되었거나 처음부터 강력한 세력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촉한의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갈등에 대한 기록은 사서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유장의 통치체제가 미비했던 시기에는 익주 내부에 분열이 존재했지만 유비와 제갈량이 국가체제를 정비한 이후에는 크고 작은 반란이 있었을 뿐 신하들이 파벌로 갈라져 대립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촉한 내에 정치적 파벌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조조의 군대에서도 공식적으로 파벌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조씨 친위 세력과 순욱, 곽가, 정옥으로 이어지는 영천 출신 세력이 따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촉한 내부에도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에 따른 그룹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삼국시대 사서에서 원소 세력처럼 극단적인 내분이 아니면 파벌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남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염이 특정한 파벌을 이끌었다는 확실한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료에서 특정 인물이 정치적 파벌의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는 기록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염의 파벌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유비가 숨을 거두면서 제갈량과 함께 이염에게 탁골을 맡겼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 하필 이염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한 특정 정치 세력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익주파라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익주 출신 인물은 유비 시대에는 황권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염을 익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익주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염이 파면될 당시에도 그를 탄핵한 인물들이 형주 출신이냐 익주 출신이냐에 따라 나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에 따른 정치적 파벌이 명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장체제에 구관료파와 유비의 친위 세력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분이 일정 부분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해 유비가 왜 이염에게 탁골을 맡겼는지 그리고 이후 이염이 왜 제갈량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한 내 파벌의 실체 여부는 확실히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유비가 탁골을 두 사람에게 맡긴 시점에서 이미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파벌론이 하나의 해석 방식으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설 수준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염이 정사와는 다르게 묘사됩니다. 연의에서는 무려 황충과 오십합을 겨뤄 무승부를 기록하는 용맹한 장수로 등장하며 제갈량조차 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략을 써서 잡았다고 서술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탁고 대신으로서의 지위는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갈량이 북벌을 떠난 동안 유선과 대신들이 오나라의 배신을 걱정하자 제갈량이 직접 이염이 있으니 육손을 막아낼 수 있다며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정사에서 이염이 후방의 군사와 보급을 책임진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갈량이 북벌을 퇴각하도록 한 이염의 거짓 보고 내용이 정사와 다르게 서술됩니다. 정사에서는 이염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해 군량을 보급할 수 없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나오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오나라가 침공해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작하여 제갈량을 후퇴하도록 만든 것으로 서술됩니다. 이는 이염을 연의에서 더욱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기 위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이염은 유비사후 촉한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오랜 기간 후방을 책임지며 국가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후방 수비와 보급을 담당하며 촉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탁고 대신으로서 제갈량과 함께 유선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231년 북벌 당시 거짓 보고로 인해 촉한의 전략적 기회를 놓치면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염은 분명 능력 있는 인재였으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중시한 점이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한 내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제갈량조차 그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기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실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촉한의 역사에서 이염은 단순한 반역자도 완전한 충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촉한을 지탱하는 주요 인물이었지만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판단 미스로 인해 국가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갈량의 사망 이후 폭직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며 촉한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